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국가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그리고 국회의장이 수장인 국회가 서로 견제를 합니다. 물론 균형도 맞추죠. 그런데 말이죠.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보고자 하는 총리 자리의 후보자가 됐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었나? 사람이 없었나? 뭐 이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상권 분립이란 헌법 원칙 때문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수도권 대학 AI 인공지능학과 신설 증설 허용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이런 방침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범정부 AI 국가 전략 그리고 관련 전공 교수 기업 겸직도 가능. 그러니까 그동안 묶어뒀던 뭔가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숨통을 열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능형 반도체 1조 투자, 경제 효과 기대된다 그러는데요. 그동안은요, 예를 들면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55인데요. 그동안 늘려달라는 참 얘기 많았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100명까지도 늘 수 있고 컴퓨터 관련, AI 관련 학과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정세균 지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직 입법부 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지금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발표를 직접 했는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저함이 있었지만 모셨다, 주저했다, 망설였다. 왜 그런가 하면요. 상권 분립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정세균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 소감을 좀 밝혔어요. 그러다 보수 야당 상권 분립 질서 무시한 거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2월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한다. 호르무즈 해협 이쪽은요 중동 지역이죠. 유조선 등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다니는 곳인데 미국이 그동안 우리에게 요청을 좀 했습니다. 파병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느슨해진 한미동맹 강화 포석이다.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이다. 미국에 통보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실려 있군요. 연락장교 1명은 내년 1월에 미리 파견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파병 문제는요. 항상 논란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반발이 꽤 있었거든요. 이 부분.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 뭔가 속도전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강남 다주택자 보유세 50% 이상 뛴다. 이른바 12, 16 집값 잡기 대책위에서요. 어제 공시가격과 관련된 계획을 또 공개했는데요. 높아지는 겁니다. 공시가격이요. 연 이틀 강공 이렇게 돼 있고요. 9억 이상 아파트는요. 시세 대비 80%까지 상향을 한다. 공시가 얘기거든요. 공시가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모든 것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공시가 반영 비율은 68.1%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최항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권세호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로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상권 분립. 방금 일면 기사에도 확인했죠. 새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군기잡기. 두 번째 키워드가 군기잡기로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뭔가 모습인데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1호 매각 발표. 얼마 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직들에게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라면 한 채를 팔아라.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그런데요. 1호 매각 발표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청와대 직원은 아닙니다. 제 마지막 키워드는요. 찾고도 덮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찰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섰죠.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총리 직접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상권 분립 의식한 듯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셔야 됐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동안 총리설에 고개를 흔들던 정세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총리직에 갈 상황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락을 했습니다. 국민 외에 할 일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수락 의사를 밝혔고요. 청와대는요. 집권 후반기 성과 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을 감안해달라. 이 상권 분립 부분이 좀 무리가 있지만 지금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모셨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야당 당연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무시이자 헌정사의 치욕이다. 정의당도 선례가 없는데 라면서 약간 좀 우려하는 입장도 좀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는데요. 어제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명분보다 성과 급했다.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그러니까 명분은 이 상권 분립 그리고 아무래도 총리는 국가 서열이 5위입니다. 반면에 국회의장은 서열 2위거든요. 의전 서열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세균 전 의장은 서열이 거꾸로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런 게 이제 명분과 관련되잖아요. 그런데 명분보다는 지금 집권 후반기 접어들면 성과를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보다 성과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발표하면서 정세균 통합과 화합의 적임자다. 소통 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춘추관에서 후보 지명 직접 발표해서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세균 책임감 느낀다. 국민에게 힘 될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어제 인전 지명 소식이 알려지고 국회의원회관에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기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표정이 어떤 걸까요? 기쁜 표정일까요? 아니면 심각한 표정일까요? 아니면 고민이 많은 표정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그리고 정세균 전 의장의 반응 묶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직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을 했고요. 정세균 후보자, 오늘부터 이제 후보자라고 이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도 고심을 했다. 두 인물 모두 고심했다. 이런 대목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정호갑 시장님, 사실 아까 잠깐 얘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 국무총리는 의전서열 5위. 어떻게 보면은 위상이 좀 내려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기사도 있었지만 그만큼 뭔가가 지금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때다. 이런 판단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명분보다는 어떤 그 예. 현실의 불가피성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통령도 발표하면서 그런 언급을 예. 했고 또 정 후보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예.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그러나 그 위배는 아니냐. 근데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에 대한 논란은 뭐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듯이 이 그렇습니다. 문제에서는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그만큼 현재 어떤 국론 분열이라든가 어떤 예. 경제 문제, 이 시급성에 정세균 후보자가 최적임자다라는 현실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예. 이번에 그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고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정세균 후보자는 상당히 경륜이 있죠. 예. 당에서도 원내대표 의장 또 국회의장을 했고 장관도 했고 또 실물 경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예. 국정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예. 적임자라는 그 판단을 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굉장히 은독합니다. 각별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낙연 총리 못지않게 굉장히 책임감과 예. 또 신뢰를 보낼 것으로 저는 그 이해를 합니다. 예. 거슬러 가면 2012년이죠. 당시 예. 그 대선 때 정세균 이번에 이제 지명자 예. 그다음에 문재인 당시 그 의원 후보들 예. 간에 그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있었죠. 당시 뭐 제가 진행도 했습니다만 예. 그때 그 정세균 후보는 패하고서 어. 그 당시의 대선에 가장 예. 적극적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2017년 대선 때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고 또 향후의 국정에 있어서 적어도 내치만큼은 예. 지금 이낙연 총리 못지않게 예. 좀 전담을 시키고 또 대통령 외치를 예. 통한 그런 움직임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정세균 의원, 이제 이번에 총리 후보 지명자는 여전히 정치적인 꿈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직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대선 후보로 가는 하나의 또 길목에 중요한 또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예. 뭐 총리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같은 여러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뭐 어쨌든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아니었나. 예. 또 그 점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자도 총리가 지명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굉장히 적절하고 그분에 대한 예. 국민들의 평가에 따라서 예.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한 동안 과거 영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후보자가 과거 어떤 토론을 벌인 장면도 살짝 보여줬는데요. 사실 정세균 후보자는요, 6선 국회의원입니다. 6번을 당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당대표도 했고요, 장관도 영위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가 만약에 뭐 청문회 과정이 있지만 된다면 사실은 대통령 빼고는 다 하게 됩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정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야당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반응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신여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명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그런 처사입니다. 뒤죽박죽 문재인 정부,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 것입니까?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네, 야당 반응 굉장히 거칠군요. 보니까요. 뭐 아무튼 청와대가 어제는 해명을 했지만 그 위에 이제 저런 반응도 있고 오늘도 아마 뭐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또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네. 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 그게 정세균 전 의장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그런데
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장면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으면 통상 기대하기로는 정세균 전 의장이 같이 와서 발표 자리에 와서 이분이 자기 총리 후보자입니다라고 하고 어떤 소감도 발표하고 이런 게 통상적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짧게 발표하고 뭐 질의응답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요. 정세균 의장은 그 시간에 국회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모양일까? 약간 의아함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요. 예. 첫째, 그 발표하는 장소에서 예. 혼자서 대통령이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굳건한 의지 표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의지. 오. 예. 그다음에 뭐 정세균 의원을 옆에 모시더라도 예. 거기 현장의 그 모습이 대통령은 단상에서 하고 정세균 의원은 옆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그게 투샷이 안 나오는 데입니다. 우리가 포디움이 조그만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우를 갖추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앞전에 김진표 의원에 대한 이 총리 지명설이 굉장히 많고 경제통을 구해야 되겠다는데 예. 일부 시민단체와 또 뭐 내부에 그런 예. 반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오롯이 나의 의지다. 이분은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단독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힘이 좋고 그다음에 더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예. 효과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제 됩니다. 발표 모습 대통령이 혼자 나와서 발표하고 그 시간에 정세균 의장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렇죠. 그게 대통령의 어떤 인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금 이제 총리의 국회 임명 절차는 예. 다른 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이것이 완전히 이분이 꼭 해야 예.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지금 이런 국회 여야 간의 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다른 문제점을 예. 야기하는 걸 선제적으로 막으시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예우를 동시에 갖추려는 모습이 어제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요. 이번에는요. 뭐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제 떠나가게 될 정부에서 나오게 될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이젠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놓아드려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귀를 잡았어요. 총선 간판으로 당에 복귀하는 이낙연.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옵니다. 뭐 서울 종로에 도전장을 낼지 뭐 있는데 이낙연 총리 어제 말을 좀 아꼈어요. 기자들 만나서. 당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와 선대위원장 같이 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일각에서는 총선 출마보다는 선거 지원 쪽 역할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요. 누구도 모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친정 복귀 앞둔 이낙연 총선 선대위원장 아니면 뭐 종로 출마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저울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울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사실 저울질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100%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변수가 많다 지금 그런 의미가 좀 되겠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 여기 시나리오별로 좀 소개가 돼 있어요. 이낙연 역할론의 기대가 크는데 일단 정세균 전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할 경우 빅매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대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전국 유세를 지원할 수 있다.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지역구 출마가 아니니까 좀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향후에 총선 승리 땐 당내 입지 탄탄해진다.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제는 놓아드리는 게 도리다. 뭐 이 발언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에 관해서 한 말이 있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 또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도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 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향후 행보와 역할에 대해서 그것은 좀 봅시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 같지 않고요. 당의 생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도 지켜보지 않고 또 당의 총선 준비도 듣지 않고 지가 먼저 말하는 것은 저답지 않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향후 역할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죠. 좀 봅시다. 지금 얘기할 때 아닙니다. 뭐 신중한 성격이죠. 워낙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형대 변호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 발표를 하면서 정세균, 이낙연 두 명의 이름을 다 거론했습니다. 그만큼 인선의 이유에 대해서 약간 어디에 무게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대 변호사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제 나온 인선은요. 정세균 전 의장을 위한 인선입니까?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를 위한 인선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는 아마 두 분을 다 위한 인선이었다고 봅니다. 다 통상은 아마 인선을 할 때는 예. 그러니까 물러나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예. 보통 이제 그 선임하는 분한테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얘기가 많이 통상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낙연 총리가 뭐 사선하셨고 도지사 하셨고 총리 예. 하셨기 때문에 이분도 당연히 뭐 큰 꿈을 꿈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럼 예. 아마 총선에도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예. 총선에서 기여를 해서 많은 분들도 당선시키고 총선에 기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데요. 정세균 전 의장님도 보면 사실은 그 전에 국회의장을 하면 대부분 이제 정치를 관두는 수순으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종로 출마의 의지는 많이 밝혔지만, 그러니까 다시 출마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다시 또 의원하는 게 맞는가? 예. 그런 어떤 고민의 해결책도 된다고 보거든요. 정세균 의장님도 아까 말씀처럼 본인도 어쨌든 큰 꿈을 갖고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차라리 뭐 물론 장관도 했습니다만 총리라는 어떤 또 경험을 거쳐서 네.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보면 뭐 그러니까 뭐 지지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를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서 네. 저는 아마 두 분 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상권 분립에 관한 얘기도 여러 가지 좀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참 많은 전망, 시나리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 불투명한